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나름 인생을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왔고요. 누구한테 밉보이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해서 큰 결과물을 마주했을 때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인물이 저를 건드렸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인생은 권선징악이더라고요. 그 의외의 인물 때문에 제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교훈을 함께 공유해드리려고 이 사연을 씁니다. 긴 내용이지만 잘 들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요. 남편 또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남편도 저도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을 했고 육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제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어요. 결혼 초반까지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외벌이가 시작되면서부터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다니기 요즘 너무 힘들어. 나 회사 옮겨도 될까? 지금은 너무 지옥이야. 뭐라고? 아니 회사 옮긴 지 얼마 안 되잖아. 지금 횟수로 3년째인데. 당신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 회사 들어간 거잖아. 그런데 또 옮긴다고? 아 왜? 무슨 일인데? 회사 상사가 날 너무 힘들게 해. 나는 내 할 일 잘하고 있는데 잘하면 더 많은 업무를 주고 또 그 업무를 잘 소화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갈구고 나 이대로는 너무 힘들어. 회사 옮길게. 그럼 일을 많이 주면 적당히 당신 선에서 쳐내면 되지 않아? 그건 상사와 조율을 해야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아닌 것 같아. 그게 나는 안 돼. 어떻게 직장인이 하라는 일을 쳐낼 수가 있어. 그거 말이 안 돼. 일을 주면 해내는 게 직장인이지. 과도하면 그걸 말할 수 있어야지. 왜 그런 걸 조율할 생각은 안 하고 때려치울 생각만 해? 나는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 알고 보니 남편은 직장을 많이 때려치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연애와 동시에 결혼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를 만난 그때도 이직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3년 정도 회사 잘 다니더니 또다시 회사를 이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1년 만에 2년 만에 때려치우고 나오는 정도였고요. 그나마 절 만나서 제일 오래 일한 거라 하더군요. 이유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커요. 남편은 요리 멘탈이었어요. 회사에서 조금만 압박을 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아 도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남편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율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이유더라고요. 그때도 상사가 일 잘한다고 업무량을 많이 주면 적당히 할 수 있는 일만 받아서 처리한다고 하면 될 일을 그 말을 못해서 그만두는 거거든요. 남편은 직장인이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소화 못하는 건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 멋대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질책하며 힘들게 하는 성격이었어요. 이건 아무리 달래도 알려줘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퇴사하고 싶어 하는 거였죠. 그래도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냥 일해. 좀만 참으면 당신의 의견도 좀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 와. 나는 그게 너무 괴로워. 그런 건 내가 제일 못하는 일이야. 일단 버텨는 볼게. 그런데 나 정말 힘들다는 것은 알아줘. 그래도 처자식이 생겨서 인생 최고로 길게 일한 거라 하는데요. 어느 날 출근한다고 하고 나가더니 하루 종일 도서관과 카페를 전전하며 시간을 때우다가 집에 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언니가 남편 쉬는 날이냐며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며 남편 자유시간도 주고 저보고 좋은 와이프라 칭찬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말 못했다는 생각에 참 미안하더라고요.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심성까지 착한데 왜 이렇게 대인관계를 힘들어하고 버티지를 못하나 안타까웠었죠. 이런 걸 와이프가 이해 못해주면 누가 해줘요? 그날부터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고요. 그때부터 저희 남편은 고학벌 백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장인데 무책임한 게 화가 났지만 오죽하면 저럴까 싶었죠. 모든 걸 안아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소식을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어미야, 아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들 성적과 학벌에만 신경 썼지 멘탈 관리는 하지 못했어. 그래서 애가 저런 거 같아. 그러셨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남편은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멘탈이 지금 너무 약해져서 지금은 무너진 자존감을 올리는 일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돈을 벌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아유, 그러면 일단은 내가 못난 아들 둔 애미로서 너한테 생활비를 보내줄게. 일단 그거 써. 그리고 일하러 나가게 되면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나 부르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당장 쓸 생활비도 보내주셨고요.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자기한테 맡기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재취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았고요. 또 저희 소식을 들은 신우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었어요. 신우이는 한의사인데요. 사실 결혼 전에는 좀 미운 행동을 많이 해서 감정이 썩 좋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는데 신우이가 예단 가지고 한술 더 떴거든요. 어머님은 예단해 올 필요 없다고 그 돈으로 저희 살림에 보태라고 하셨는데 신우이가 저에게 따로 연락해 자기는 받아야겠다고 가방이랑 옷을 브랜드와 상품명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어쩌나 비싼 걸 고르는지 예단 비용이 그년한테 다 나간 정도였죠. 나중에 어머님께 말해서 신우이가 크게 혼이 났지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에서 모태와서 듣는 싫은 말은 듣고 싶지 않아서 하라는 대로 다 했었어요. 그래서 별탈 없긴 했고요. 그런 신우이가 자기 오빠 백수됐다는 소식 듣고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언니, 오빠 얘기 들었어요. 아니, 오빠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회사 때려치운대요? 이제 처자식이는데 정신 차려야죠.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제일 괴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라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언니, 오빠랑 이혼할 생각은 아닌 거죠? 우리 오빠 그래도 착하잖아요. 이번만 봐주면 제가 오빠한테 앞으로 잘하라고 할게요. 네, 지금 그러고 있네요. 저도 약간 해탈한 사람처럼 지금은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아가씨, 여튼 이렇게 전화줘서 고마워요. 언니, 가뜩이나 애 낳고 몸이 다 회복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까지 겪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서요. 공진단 보낼게요. 내일 도착할 테니까 그 약 먹으면서 몸보신 좀 하고 있어요. 아유, 공진단이요? 임신 전에도 선전한약 지어주고 출산 후에는 산후보약 지어주더니 공진단까지요? 와, 정말 고마워요. 내가 아무래도 좀 힘든 것 같긴 한데 공진단 먹고 힘낼게요. 네, 부디 힘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빠 때문에 미안해요. 언니가 고생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힘내요. 결혼 전에는 신우이가 개념이 없고 자기 치장하는 곳에만 관심이 많은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요. 결혼하고 난 후 제가 본 신우이는 그때와는 180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못난 자기 오빠 질책할 줄도 알고요. 새언니는 저 힘들까 봐 위로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때릴 때마다 한약을 지어 보내줄 정도로 주변 사람을 잘 챙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죠. 꼬박꼬박 언니 하며 말을 걸어왔고 그래서 살갑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제가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먹고 살 걱정은 하지만 보통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신우이가 보내준 공진단 먹으며 더 힘을 내려고 했고요. 외벌이었던 남편이 일을 그만둔 마당에 자식까지 있는데 손가락만 빨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너무 어리고 분리불안이 있을 때였어요. 게다가 저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성치 않을 때였죠. 여보, 우리 뭐 먹고 살지? 우리 애는 너무 어리고 애가 급해진 내 마음을 아는 건지 요즘 분리불안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나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있잖아. 우리 뭐 해 먹고 사냐 진짜? 그럼 집에서 하기 싫은 일을 찾아야 하나?
나도 이력서를 넣고는 있지만 연락이 잘 안 오네. 나는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상반기 채용은 다 끝난 것 같고 추석 지나고 하반기 되어야지만 좀 좋은 자리가 나거든.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 우리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없는데. 부업이라도 할까? 지금 뭐든 해야 해.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하지만 웬만한 부업만으로는 아이 기저귀 값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만이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제가 애 낳기 전에는 작은 브랜드의 의상 디자이너였거든요. 무슨 일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제 경력을 살려 의상 쪽 일을 하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도 제 관심사는 옷이었고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이 옷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죠. 그래서 아동복 부업을 해보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 옷을 싸게 직구해서 온라인에서 팔았는데, 그런데 본업이다 보니 한 군데씩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집 올 때 들고 왔다가 처박아 두었던 미싱으로 리폼을 해서 판매했는데 그게 인기가 좀 많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한 옷을 만들어 팔기도 했고요. 제 눈에 괜찮은 옷들을 떼와서 판매했는데 저만의 분위기를 이끌어갔고 고객들께 선보였습니다. 제 감성이 고객들한테 인정받게 되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그렇게 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옷을 찾게 되었고요. 결국 부업에서 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가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1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이자 디자이너로 모든 일을 총괄했고 남편은 업로드 및 포장, 홍보 등 부수적인 일을 맡았어요. 여보, 일이 잘 되니까 너무 좋다. 우리 애도 보면서 이렇게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서 더 좋아. 나도 잘 되니까 보기 좋아. 처음에는 당신을 돕자는 마인드로 일을 한 건데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 구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맡아볼래? 아니면 내가 계속할까? 지금껏 당신이 잘해왔는데 당신이 맡아주면 좋지. 왜? 어디 좋은 자리가 났어? 나랑 같이 일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당신이 더 좋은 직원 구해서 회사 더 크게 키우려는 욕심이 있을까봐 그러지. 나도 당신이랑 일하면 편하고 좋지. 그럼 다른 일 구할 생각하지 말고 나랑 계속 일하자.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야. 조만간 집 가까운 곳으로 사무실 내자. 집도 좁은데 회사 일까지 여기서 하려니 정리가 안 되고 아주 죽겠어. 그래, 그럼 내가 부동산 사장님 만나서 이 근처에 사무실 낼 만한 곳이 있는지 알아볼게. 역시 여부랑 일하니까 척하면 딱이라 너무 잘 맞아. 사무실 내면 직원도 몇 명 더 채용해야 하니까 공간 분리될 거 감안하고 적당히 넓은 곳으로 소개해달라고 해. 알았지? 저희 일이 너무 잘 돼서 더 이상 집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은 잘 됐어요. 그래서 집 가까운 곳으로 사무실을 얻었고요. 사무실로 이전을 하면서 직원도 몇 명 더 뽑고 그참에 개인 브랜드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쓸어 담기 시작했죠. 일이 바빠지자 저는 일을 처리해야 하는 압박감에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일 끝나면 바로 그 당시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 아이한테 온 정성을 쏟느라 저를 스스로 돌보지 않았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애를 더 보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신상품이 출시되면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기 때문에 밤을 새우는 경우도 많고요. 연달아 다음 제품도 출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조사와 디자인 기획도 하며 정말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우리 아이 챙기기 바빴고요. 그렇게 사는 게 제 역할을 다 하는 걸로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제 오산이었어요. 돈보다 제 건강에 더 먼저 신경 써야 했었는데 결국 저는 쓰러지고 말했습니다. 언니 정신 좀 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언니 여기 병원이에요. 실려온 거 알아요? 글쎄. 저 실려왔어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 어제 쓰러졌구나. 네, 의사가 그러는데 언니 과로해서 쓰러진 거래요. 언니 잘 동안 피검사도 했는데 아주 엉망진창이더군요. 빈혈에 영양실조에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회사는 바쁘지 아이는 어리지.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언니, 요즘 네가 그렇게 이래요? 업무는 분담해서 하는 거고요. 내 몸 부서져라 이래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알아주면 되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요, 이젠 그러지 말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몸 건강에 돌보는 거예요. 재벌집에서 개인 의사들을 고용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언니도 이제부터라도 건강에 좀 신경 쓰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오늘 일요일이라 쉬는 날일 텐데 일부러 나한테 와주고 고마워요. 아휴, 오빠는 계속 옆에 있다가 회사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간 지 얼마 안 됐고요. 엄마는 건우 보느라 오지 못했어요. 제가 여유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왕 쉬려온 거 오늘은 여기서 푹 쉬고요. 제가 내일 출근하는 대로 한약 쪄서 보낼 테니까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알았죠? 고마워요, 아가씨. 아가씨가 매번 해주는 약 덕분에 내가 약발로 버티고 선 것 같아요.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네, 뭐 그러면 그러시던지요. 언니 헬스도 안 좋고 많이 피곤하고 영양도 없고 계속 맥주 퍼봤는데 아주 희미해서 약 꼭 잘 드셔야 해요. 아셨죠? 저를 걱정해주는 신우이 덕분에 다 나은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어요. 신우이의 잔소리가 듣기 싫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이틀 뒤 제 사무실로 한약이 배달되어 왔고요. 저는 신우이한테 감사의 전화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신우이가 절 걱정하는 마음에 그냥 한약 보내준 줄 알았죠. 아가씨, 한약 잘 받았어요. 매번 저한테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내가 아가씨 걱정 안 시키게 한약 잘 먹고 힘낼게요. 네, 언니. 이번 약은 보약 개념으로 좋은 거 많이 나왔어요. 우리 재료도 다 좋은 거 쓰기 때문에 아마 복용해보면 다음번에 기력이 되찾을 거예요. 그래도 꼬박꼬박 먹는 게 중요한 거 알죠? 문자로 계좌번호랑 가격 보낼 테니까 금액 거기로 입금해주세요. 네? 계좌로? 난 이번에도 그냥 보내주는 줄 알았네요. 알겠어요. 그쪽으로 송금할게요. 아가씨가 그동안 약을 보내줄 때마다 무료로 보내줬었는데 이번에는 계좌번호와 가격을 말해주더라고요. 그쪽으로 송금을 시켜달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지만 그때는 저도 돈을 잘 벌고 그동안 신우이가 저한테 잘해준 것도 있으니까 강매하는 느낌이 있어도 흔쾌히 송금을 했었죠. 그리고 한약을 제 시간마다 꼬박꼬박 잘 먹었습니다. 정말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몇 주 뒤 신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대뜸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 친정 식구들 구성을 확인하더라고요. 언니, 친정 식구들이 부모님과 오빠도 있다고 했죠? 오빠는 결혼했고 남자 조카가 있다고 했고요. 맞아요? 애가 3살이랬나?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과 오빠는 애가 있고요. 조카는 3살 맞아요. 그런데 왜요? 언니, 한절기 때 기력이 제일 약해지는 거 아시죠? 언니 한약 재면서 생각해봤어. 저희 엄마는 제가 알아서 한약을 해드리니까 잘 먹고 계신데 제가 언니네 가족을 생각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이건 가족으로서 너무한 것 같아서 신경 좀 쓰려고요. 그래서 선물하려고요. 어머, 아가씨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럼 너무 고맙죠. 저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맥주 퍼서 맞춤한 약으로 지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나중에 한번 들리라고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마시는 주압으로 약재 보낼 테니까 시소 찍어줘요. 한약 지금 들어가면 바로 나오니까 내일이면 다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미처 우리 친정 식구들 챙길 겨를이 없는데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워요. 뭘요?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야죠. 금액은 다 동일하고요. 계좌번호 그때 문자 나온 거 아직 있죠? 거기로 보내줘요. 네? 계좌요? 아니 나는 선물이라길래 그냥 주는 줄 알았죠. 알았어요. 그럼 그쪽으로 돈 넣을게요. 그때도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강매 맞죠? 말은 선물이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돈을 이체하라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우리 가족 안 챙긴 것을 미안함을 느낀다고 그래놓고서 돈을 보내라는 게 좀 괘씸했지만
그래도 그 돈까지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을 받은 가족들의 전화가 왔었는데요. 제가 이체한 거 말하지 않고 우리 시누이가 가족들 생각해서 약을 보낸 거로 말을 했어요. 시누이 칭찬받으라고요. 다들 너무 좋아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 약 먹고 기력이 정말 회복되었다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시누이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언니, 친정 친구들 한약 다 먹을 때가 됐는데 이런 건 연달아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라서요. 근데 그 주소 맞죠? 거기로 약 보냈어요, 이미. 아마 오늘 들어갈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또 약을 보내다니요. 사람 삥 뜯는 방법도 정말 가지가지 아닌가요? 아가씨, 우리 친정 식구들 챙겨준 건 고마운데요. 이런 식으로 강매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강매요. 아니, 언니 친정 식구들 몸 건강하라고 정성스레 약 처방해서 약 주어보내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언니 돈도 잘 벌잖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쪼잔하게 그래요. 내가 돈 잘 버는 것과 내 맘대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은 별개예요.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약을 2번씩이나 보내면 어떡해요? 이번 약은 나 돈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 회수하든지 아닌 그냥 주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해요. 뭐라고요? 언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약은 회수해도 폐기예요. 그런 약 회수해서 뭐해요? 정성껏 만들어서 보냈으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나는 내가 원해서 보내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가씨가 마음대로 보내놓고 왜 책임을 나보고 지랄해. 난 싫어. 분명히 말했어요. 난 싫다고요. 어머, 제가 언니네 친정 걱정해주는 것도 그렇게 꼬아들어요? 돈 벌었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내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건 좀 선을 넘은 거라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을 상대로 강매를 펼치는 게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때는 좀 세게 나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편으로 시누이가 병원이 잘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잘 안 되면 신우가 저한테 잘해줬던 것처럼 저도 도와주려고 했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디 언론사와 인터뷰도 하고 잘 나가 보이더라고요. 그 사진에 깨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아서 알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시누이가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저희 친정 식구들 약을 지어 보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말냐고 대판 싸우게 되었고요. 딱 그때 그 한약값까지만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시누이 한의원 쪽엔 얼씬도 안 했어요. 제가 미팅 갈 때는 높은 굽을 신는데요. 그때 다리를 살짝 삐끗해서 침 맞으러 갈 수도 있었지만 가지 않았고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닌 후로 감기를 달고 자라서 보약 먹일 때 시누이 한의원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갈만 했는데 거기 말고 일부러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그걸 또 신우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SNS에 사진을 자주 올리는데 아이들 커 가는 거 사진 많이 찍어 올리면서 나중에 추억하려고 지난번에 저희 아이 저녁밥 먹은 후에 한약 가수 먹이고 간식 먹이는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미처 식탁에 있는 한약 봉지를 안 치우는 바람에 같이 찍힌 거예요. 그거 보고 열이 받았는지 시누이는 저희 집까지 와서 나섰더랬죠. 언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눈을 의심했잖아. 우리 조카 고모사가 한의사인데 어떻게 다른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다 먹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한의원이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가씨 부담스럽고 저번에 나 아직 풀어지지 않아서 아가씨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한의원에 가서 약 지은 거예요. 왜요? 약도 내 맘대로 못 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내가 한의사인데 이런 거 제가 알았다면 기분 나쁠 거라는 걸 모르고 한 거예요? 이거는 저를 무시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할 말 많죠. 내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가씨가 강매해서 우리 가족들한테 약 팔았잖아요. 나 그것 때문에 아가씨 병원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하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자꾸 지난 일 되쳐내면서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서로 기분만 잡지지. 그냥 이참에 연애 끊어요. 저도 언니 같은 새언니 필요 없네요. 그래요. 아우, 연 끊읍시다. 가져요. 연 끊었으면 더 이상 볼 일 없잖아요. 앞으로 제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그날도 신우이랑 한바탕 했습니다. 뭐 신우이가 우리 아이가 다른 한의원에서 약을 지었다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긴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바로 신우이 본인입니다.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자기 기분 상하게 했다고 영끈천이요.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그걸 또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친 모양이에요. 얼마 아니다가 시어머니한테 전해가 있었죠. 애미야, 이 얘기 들었어. 너도 많이 속상하지? 그런데 우리 딸 좀 도와주면 안 되니? 넌 가진 것도 많은 애가 뭘 그렇게 야박하게 나오니? 너도 돈 잘 벌고 있잖아. 어머님, 아가씨한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엔 제 한약을 강매했고요. 그 다음엔 친정 식구들 한약을 지어서 보낸다면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 참았어요.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저희 가족들 한약 다 먹은 것 같다면서 바로 또 한약을 지어서 보낸다고 돈을 보내라는데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건 제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오히려 아가씨가 저를 무시한 기분이 들어요. 어머, 아이고 걔가 그랬어? 그건 좀 그랬네. 그래도 너 돈도 잘 버는데 그걸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해. 약을 보냈다는데. 그 돈까지 보냈어요. 이미 약 보냈다는데 그렇게 한바탕 하고 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아가씨 얼굴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어서 저도 병원 갈 일이 있었지만 다른 병원 갔고요. 그리고 우리 건우 한약도 다른 데서 지었고요. 그거 알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도 그동안의 스토리를 듣더니 제가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니 이내 또 다른 말을 하시더군요. 예, 그래도 네가 손이 사람이고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한테 해야지. 어떻게 다른 집에 가서 한약을 짓니? 그건 네가 너무했다. 너 우리 애한테 사과해라.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어머님.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아가씨예요. 사과 받아야 할 사람은 저라고요, 저. 어머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저도 어머님 전화 안 받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너 지금 나까지 연끈 차는 거야? 어머, 얘 말하는 거 좀 봐. 예, 세상 천재 물어봐. 신의가 한의사인데 다른 한의원에서 약 지어먹는 게 말이 되냐고. 어이구, 이 정없는 거 사. 어머님 말씀이 돌을 넘어가길래 저는 말없이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고 생각도 해봤고요. 정말 제 잘못인가 하며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하도 열을 내고 있으니 남편이 이러더군요. 여보, 당신이 내 동생한테 잘못한 거 없어. 잘못은 걔가 저질렀으니까 그건 그렇고 하지만 엄마한테 하는 행동은 좀 심한 것 같아. 그 부분은 사과하는 게 많은 것 같아. 저희 남편이 MBTI에서 T예요. 그것도 대문자 T.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객관화를 잘해요. 저희 남편은 감정은 빼고 딱 잘잘못만 따집니다. 남편도 자기 동생 편 안 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제가 동생한테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것과 일방적으로 전해를 끊은 건 잘못됐고 그건 사과하고 이건 사과하라고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아니다가 시어머니와는 화해는 했는데 기분은 상해 있었죠. 신우이는 마지못해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사과는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시켜서 하는 사과였죠. 아무튼 이렇게 저희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요. 일도 잘해. 시키는 건 정말 잘 해내요. 그리고 남편도 저랑 일하는 건 괜찮은가 봐요. 게다가 그때까진 직원도 몇 없었는데 남편이 콘셉트도 잘 잡고 홍보를 정말 잘해서 회사는 나날이 발전했거든요. 월 마진이 수천이고 연으로 따지면 좀 많이 벌죠. 그래서 직원도 더 뽑고 팀도 더 세분화시켜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무실이 좁아졌고요. 그래서 좀 무리한 감은 있지만 목 좋은 곳에 7층짜리 좀 낡은 건물이 매물로 나왔는데
그걸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사무실로 만들었어요. 오랜 공사도 다 끝나고 짐도 다 들여놓고 사무실을 새롭게 연 첫날 사무실 개관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 첫 건물인데 고사는 지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야 잘 된다고 하니까요. 저는 거창하진 않지만 확장하면서 치르는 행사라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연설문도 고심해서 작성했고 고사성도 정성 들여 차리고 회사 로고가 박힌 포토존도 설치하고 고급 출장 뷔페도 부르고 특별한 날이니 직원들도 복장을 신경 써서 입고 오라고 했어요. 멋들어진 사진도 남기고 싶었거든요. 나는 고사도 지내고 화원도 들어오고 관계자 손님 받으랴 선물 받으랴 여러모로 바쁜 날이었어요. 그런데 초대도 안 한 시누이가 온 거였죠. 아무래도 어머님께 들었나 하고 그래도 웃는 얼굴로 인사해줬어요. 어머,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어머님께 들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맛있는 거 많으니까 많이 먹고 가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때 시누이 손을 보니까 한약을 가져왔더라고요. 언니, 선물이에요. 아, 이건 진짜 선물. 돈 안 받아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앞으로 큰일 할 건데 힘내라고 언니 행사 준비하면서 또 쓰러질까봐 걱정돼서 귀한 재료들로만 만들었으니까 꼭 다 구경하세요. 아셨죠? 저는 사실 그 한약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예 또 언제 돌변해서 돈 달라고 할지도 모르고요. 이런 관계에서 그 한약에 뭘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그날은 고맙다고 했죠. 아, 고마워요. 내가 잘 먹고 힘낼게요. 그럼 행사 즐기고 가요. 내가 바빠서 못 챙길 것 같아요. 아, 참 언니. 뭐 다 필요한 거 없어요? 화분도 하나 주문했는데 날짜를 잘못 말해서 내일이나 올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했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동생을 반겨주더라고요. 이야, 네가 그래도 먼저 개업을 해봐서 그런지 센스가 있네. 하는 단발성이들 화분은 또 다르지. 오면 인증샷 보낼게. 그럼 내가 한 센스 하지. 아우 참 언니. 오늘같이 행사가 있는 날 긴장도 되고 정신이 없어서 금방 체력 잃기 쉬워요. 제가 저 먹으려고 피로회복제 따로 몇 개 챙겨서 왔는데 한몫 마셔요. 시누이는 자신의 핸드백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한약 파우치가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까서 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피로회복제가 주 성분이라는데 저는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까서 주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봉 마셨어요. 어우 정말 고마워요. 뭐 안 그래도 피곤했었는데 약 먹자마자 피로가 달아나는 것 같네. 한의원 일도 바쁠 텐데 암튼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한약까지 또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물 화분까지 보내. 도착하면 잘 받을게요. 언니가 성공해서 좋아요. 우리 오빠 유리 멘털이라 언니 같은 사람이 오빠 이끌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나도 언니한테 위지 많이 해요. 우리 지난 일은 잊고 다시 잘해봐요. 그래요. 우리 앞으로 다시 잘 지내요. 고마워요. 아 근데 나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여보 이 봉지 좀 쓰레기통에 버려줘. 신우이가 준비해온 자양강장제 한약 한 봉을 뚝딱 마시고 따뜻한 말도 오갔고 이대로 다시 좋은 감정이 오갈 것 같았어요. 저는 행사날이라 기분도 너무 좋기도 했고 신우이가 하는 행동도 저를 축하해준과 동시에 이걸 계기로 저한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고맙다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했고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상에서 회사 소개를 하기에 앞서 먼저 고사를 지내기로 했는데 남편이 고사 진행을 맡았고요. 저는 미신을 별로 믿진 않지만 그래도 고사는 지내야 할 것 같아서 중간에 서서 절을 할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몇 분도 안 돼서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원래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픈 줄로만 알았죠. 근데 참으려고 해봐도 평소랑 다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복통이 오고 좀 참으면 괜찮아지곤 했는데 그날은 식은땀까지 나고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절대 참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남편이 절을 하라고 저에게 알렸고 저는 아픈 배를 움켜쥐고 천천히 절을 했어요. 식을 망치고 싶진 않아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참으면서 엎드렸는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에서는 천둥이 치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 오도 가도 못하고 계속 참고 있었는데 끔찍하는 소리와 함께 그만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한번 괄약근이 풀어지자 걷잡을 수 없이 줄줄줄 새어나왔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살짝 타이트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글쎄 실수한 게 다 티가 났었죠.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 사장님 또 오셨나 봐. 어떻게 저거 다 똥이야? 세상에. 어머 설마 똥이라고? 뭐 묻은 거 아니야? 어머 계속 싸고 있나 봐. 어떡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저는 그 와중에도 엎드려 있었는데 뒤에서는 계속 큰 물질들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개망신을 당했지요. 저희 남편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입고 있던 재킷 벗어서 절 덮었는데 그날 행사장에 저희 부모님도 오셨거든요. 엄마가 어디선가 휴지를 구해와서 밑에 떨어진 것들을 닦아줬고요. 남편이 부축해줘서 저는 화장실로 가려고 했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 깔깔대며 웃고 있는 시누이 얼굴이 확 눈에 띄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 시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얘가 나한테 뭔 짓을 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쌍스럽게 웃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러운 얘기지만 저는 범벅이 된 채로 웃고 있는 신우에게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너 뭐야? 너 나한테 뭔 짓 했지? 너 그 한약에 뭐 넣었구나. 내가 오늘 먹은 게 그 한약밖에 없는데 너 약에다가 뭔 짓 했지? 솔직하게 말 안 해. 언니, 왜 또 이래요? 니가 안 나? 생사람 잡지 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시침이 떼는 게 너무 가증스러워서 저는 바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런 년은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매가 답이죠.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사람 살리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몹쓸 짓을 하다니. 야, 너는 쪽팔리지도 않아? 어머, 무식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했다고? 아이씨, 내가 뭘 했다고? 너는 내가 폭행죄로 아주 고기도 못 들게 만들어버릴 거야. 여기요, 누가 좀 알려줘요. 저랑 신우이랑 싸우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말리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우프다고 해야 될까요? 냄새나고 묻을까봐 그 누구도 다가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머님도 아버님도 말리려고 다가왔어요. 남편도 말려봤지만 저는 진짜 그때 헷가닥 돌았었어요. 똥 묻은 사람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악 물고 덤볐고 그년한테 사과받고 이실 짓고 할 때까지 그 머리끄덩이 안 놓으려고 했었죠. 하도 싸움이 오래가니까 결국 우리 직원 중에 누구 한 명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신우랑 제가 떨어졌는데 자초지종은 제가 얘기했어요. 경찰관님, 저 사람이 제 신우인데요. 저 인간이 악한 감정 먹고 저 년이 한약에 물 섞은 것 같다고요. 그거 먹고 제가 목동을 꼈고 실수해서 망신살을 당했거든요. 저 오늘은 한약밖에 안 먹었는데 저 년 좀 조사해 주세요. 야, 진짜 생사람 잡지 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내가 한의선 내 약에다가 나쁜 것을 탔겠냐? 집에가 꼴린 걸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잘잘못을 저지르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증거 있으십니까? 마셨던 한약 봉지라든지 처방전이라든지요. 그 한약 봉지는 버렸는데요. 혹시 여보, 그 한약 봉지 있잖아. 그 봉지 어디에다 버렸어? 그 쓰레기통 뒤져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약봉지? 이거 내가 정신없어서 못 버렸어. 그래요. 이거 조사하면 되겠네. 경찰관님, 이게 그 약봉지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걸쳐준 정장 상의 재킷 주머니에서 아까 제가 버리라고 줬던 한약 봉지를 꺼내줬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멀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정신이 없어서 그냥 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둔 거예요. 그걸 경찰한테 내밀면서 성분 검사를 해보라고 한 거죠. 그때서야 신우이가 이실 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거 치지 마. 그거 경찰관님 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죽일죄를 저질렀어. 신우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우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솔직히 말해. 여기에 무슨 약 탔어?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성분 검사 안 할게.
아, 그래요. 언니 미안해요. 나 언니가 너무 미워서 그 약에 설사 유발하는 약을 넣었어요. 아, 너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래? 오늘 내가 중요한 날인 거 몰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의사가. 언니를 엿먹이고 싶었어요. 언니가 나 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언니 망신살 뻗치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아, 나도 언니 망치고 싶었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우가 처음부터 나쁜 짓을 하진 않았었어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쯤 신우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사실 약으로 사기친 이적이 많아요. 저한테 은근슬쩍 팔아먹었던 한약 같은 것도 그 일종인 거죠. 값을 배로 받거나 여기 한의원이 한약은 다른 곳에서 제조하는 원예 조제 방식인데 용을 넣는다고 해놓고선 처방에서는 빼고 넣고요. 효과가 없다고 따지러 온 환자한테 더 비싼 약을 권해서 또 짙게 가게 만들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핵심 재료는 빼고 조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탄로가 안 나는데요. 동서병원에 다녔던 간호사가 간호사들만 아는 카페에서 의사의 만행을 풀었다가 알고 보니 환자 가족이 거기 회원이었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또다시 그 환자가 따지러 병원에 내방했을 때 입마금을 하려고 아주 많은 돈을 주면서 자체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친정가족들한테 한약값 뜯어간 게 그때였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간호사한테 부항을 하게 하거나 환자들에게 부당 청구를 해서 영업정지도 당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가 머리가 비상한 게 영업정지 당한 건 시시하게 하고 영업정지 후 자신의 병원에 병원명 바꿔서 다시 개원했고요. 병원 홍보를 위해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똥줄 타니깐 더 있어 보이려고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건 불안감이 가득 차 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 인터뷰도 아는 PD 소개로 돈도 안 받고 했다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 병원이 잘 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거죠. 이번에는 큰손인 할머니 사업가한테 한약을 더 비싸게 파는 사기를 쳤는데 제가 그 할머니 잘 알아요. 저희 건물 전주인 할머니였거든요. 그동선 큰손인데 나이도 있어서 하나씩 정리하시는 중이라 종종 뵙는데 어느 날 하도 안색이 안 좋아서 물어보았었어요. 어머 어르신,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내가 물으면 아주 말기야. 수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하는 동안 한약이라도 먹으면서 버텨보라고 한약을 지어왔어. 그런데 그 한약을 먹으니까 이게 더 소화가 안 되고 구역질이 나와. 아우 아주 힘들어. 어머, 그래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 한의원 가서 말을 해보지 그러셨어요. 그럼 약을 바꿔줄 텐데요. 말했지. 내가 한 달까지 와서 이 약이 나한테 안 맞는다고 말을 했어. 그런데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 한 나이 들어서 활동량 부족으로 소화장애 왔다고 소화제만 처방해준 거야. 그 썩을 의사가. 어머머, 정말요? 어디 병원인데 그래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생야단에 쳐놓죠. 저기 약 앞에 있는 한의원이야. 여자 의사이고 약 잘 지는다고 어디 인터뷰도 하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이건 호원병이 낫기는커녕 다른 질병을 더 얻었으니 원. 어머, 거기요? 거기 의사 돌팔이에요. 사실은 저희 신우인데요. 아주 그거 돈도 오른 년이에요. 그 년이 이제 약도 못 줘요? 세상에. 물어보니까 신우이 병원에서 약 지어먹고 그리 되신 거였어요. 다 같은 동네니까 그렇게 또 만나게 됐네요. 아무튼 제가 그때는 신우이랑 사이도 안 좋고 할머니가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 큰 병원 가서 검사 좀 해보라고 하면서 신우이 만행에 다 얘기해줬거든요. 할머니가 병원 가서 확인해본 결과 간에 이상이 와서 간 수치가 증가했고요. 무릎은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신우이 병원에 따지러 갔어요. 할머니는 제가 얘기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신우이가 제가 그 할머니 건물 산 걸 알았거든요. 어르신, 그거 누구한테 듣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저희 새언니가 그래요? 그 할머니 7층짜리 건물 산 그 여전 사장이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걸 알아서 뭐 하게. 아니 누가 말한 게 뭐가 중요해? 니년이 나한테 한 짓이 중요하지.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려고 해. 너 내가 가만히 놔줄 줄 알아? 신혜인은 촉으로 제가 그 할머니께 자신의 만행을 다 얘기한 줄 알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또 오만 가지 원망과 욕을 다 퍼부었습니다. 저는 너 인생 똑바로 살라고 일침하고 끊었는데요. 그걸 반성하긴커녕 이렇게 담아두네요. 그 할머니는 상당히 큰 손이어서 돈보다 그 심함이 더하다며 신의를 소송했어요. 할머니는 절대 합의는 안 해줄 거라고 했고요. 할머니 자식들도 저희 신의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소송으로 하루하루 피죽이 되어가는 신의가 그런 상황에서 제 개업식 나러 온 거였고요. 아니 그런 약까지 조제해서 온 것을 보면요. 올 때부터 아주 저 엿먹이려고 작정을 하고 왔던 거죠. 제가 그때 신의 역을 다음에 먹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먹은 걸 아주 후회했고요. 경찰한테 그 약 성분을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넘어가 준다면서요. 아니 왜 이 약 성분을 검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돼? 그건 내 맘이지. 너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이참에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한다. 성분 나오면 너 각오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보게. 남편이 버리지 않은 한약 봉지에 남아있는 양은 얼마 안 돼서 신우가 가방에 2개 더 챙겨왔었던 그 약을 내놓으라고 해서 성분 검사를 맡겼습니다. 나머지 2개도 왠지 제가 먹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얼마 후에 성분 나왔는데 역시나 설사 유발하는 약이 검출되었고요. 그 즉시 신우이는 영업정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불명예스러운 병원이 되자 간호사들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맘카페 가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저 병원 가지 말라고요. 멀쩡한 사람도 병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의는 지금도 그 할머니와 소송 중인데도 영업 정지가 풀리자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상호 말하면서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제가 언젠간 신의 저것한테 똑같이 망신살 주는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위해주던 신의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랄 뿐인데 사람 안 될 것 같죠? 저도 반쯤 포기 상태인데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손윗사람으로서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만들어야 된다나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언젠가 신우한테 똑같이 복수하는 날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 복수가 성공하면 또다시 찾아올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불쾌감을 느끼셨을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